바닥을 기준해서 보면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요. 2021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완벽한 상승은 아니다.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닥을 보는 시그널인데 네. 앞으로 한 번 더 올 이 타이밍이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먼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뭐 상승은 맞습니다. 네, 상승은 맞는데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막 상승 뭐 약구적 매덕 어디 매덕 올랐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상승 네. 기사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라는 네. 목소리들도 나오긴 해요. 네.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통계를 보면 상승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를 봐도 분명히 맞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볼 때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그럼- 작년 12월 우리 집값 많이 떨어졌죠. 네. 작년 12월 기준에서 보면 상승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작년 12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바닥을 기준해서 보면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요. 2021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네.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완벽한 상승은 아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 중간이지 아직까지 이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는 것 같고요. 가격을 예를 들면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떨어졌다가 네. 지금 8억 5천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강남 쪽은 떨어진 폭도 더 적겠죠. 네. 10억짜리 아파트도 없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억이 한 8억까지 떨어졌다면 지금 9억 이상 올라온 것 같고요. 외곽 지역들, 송도나 동탄 같은 지역들은 한번 6억까지도 떨어졌다가 네. 지금 한 7억 5천, 8억 정도 수준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복을 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승 흐름이냐?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맞잖아요. 또. 있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상반기 이제 네. 지나갔으니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 집값 흐름을 네. 상고하죠라고 저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1월, 2월, 3월은 상승폭도 컸고 네.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2월이었죠. 많이 떨어졌을 때 800건 정도 네. 나왔었는데 1월이 1,400건, 네. 2월이 2,400건, 3월이 2,900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추이가 늘어나죠. 네. 근데 4월부터 이제 뭐 3,100건, 3,300건 수준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쭉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2분기부터는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 물론 그게 하락은 아니고요. 네. 상승 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매수자들이 이렇게 따라와주면 가격을 호가를 계속 올려주는데 계속 이게 막 붙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격을 쭉쭉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드문드문 있는데 그 드문드문 거래되는 것이 전에 가격보다 올라가니까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진 않습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세종은 완전한 플러스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오르는 것으로 반전이 된 데는 그 금리의 영향도 있습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오르는 걸 수도 있습니까? 금리 영향이 크죠. 그죠. 네. 작년에 집값이 왜 떨어졌느냐? 네. 뭐 결국 금리 때문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번 연속 이제 동결이 돼서 3.5% 수준인데 물론 힘든 분들 많아요.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제로금리에서 3.5% 올랐으니까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3% 올릴까? 3% 이상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3.5% 되고 나니까 버틸만 한데?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일상이 잘 돌아가네? 그냥 대출이자 조금 더 내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3.5%보다 높았던 시절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예. 그리고 금리가 올랐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시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3%, 3.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 2022년 작년 3월부터 거의 한 1년 만에 5%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아, 저도 미국이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이 속도로 올려도 될까? 긴가민가 하다가 하반기 넘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이렇게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라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어지면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전세 매매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네. 오히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죠. 왜? 당장 집주인들은 대출이자 내면서 일단 좀 버틸 수는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대출이자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면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아, 이 정도 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냥 월세 가는 게 맞을까? 월세로 많이 전환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전세라고 하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일부 급매물로 내놓은 게 작년 10월, 11월, 12월 600개, 700개, 800개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의 불확실성이 문제였다는 거지 절대 수치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 분위기가 거의 동결 모드. 네. 4번 연속 동결이니까 네. 사실 하반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동결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를 다시 올린다고 해요. 미국은 한두 번 정도 더 올린다고 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번 올려서 한국은행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니었어? 동결인 줄 알았는데 또 올리면 앞으로 또 몇 번을 더 올린다는 거야 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죠. 네.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앞두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도 부담이지. 굉장히 부담이죠. 네. 또 무슨 규제를 풀어야 돼. 이제 남은 규제도 몇 개가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내려요. 0.25라도 내리면 또 시장에서 지금 회복은 하고 있잖아요. 상승돼 매수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죠. 야, 금리 내려가기 시작했어. 지금 사지 않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집값은 더 오를 거 아니야. 빨리 사야 돼라고 해서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또한 부담스럽죠. 네. 정부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괜히 불필요한 자극을 줘가지고 이게 혼동을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결로 생각합니다. 거의 동결 아마 한 90% 이상 분들이 다 동결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금리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금리를 뭐 한두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는 다들 생각은 다시 이제 조금 떨어지는 그렇게 이런 걸로 생각하고 보고 있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좀 네.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집이라는 게 오늘 당장 사서 내일 현금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한 5년은 생각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살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맞는 것도 아닌가. 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사실 우리가 100% 타이밍이라는 건 잡기가 네.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게 완전히 끝났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한 3, 4년 갔었거든요. 네. 3, 4년 물론 떨어진 건 아니고 3, 4년이 처음에 1차 하락 왔다가 네. 그다음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2차 하락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한 번 더 올 수는 있는데 집을 살 때 있어서 제가 부동산을 한 18년 정도 되거든요. 네. 18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필요할 때 집 산 사람들이 항상 정답이더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할 네. 때. 왜? 100%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올 수 있다. 네.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요. 가지고 있는 집을 하나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집을 사야 되겠다. 아, 근데 그게 딱 맞냔 말이죠. 안 되죠. 네. 그게 이론처럼 돌아가지가 않는 게 네.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3년이고 5년이고 준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도전할 수가 있는데 집이 있다가 없어진 분들은요. 그럼. 그날부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네. 진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집 없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면은요 하나 있는 집을 딱 팔고 나면 올라가는 뉴스만 또 귀에 들어와요. 나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나?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똑같은 집을 자기가 팔았는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맞지 않고 저는 왜 필요한 때 집을 사는 게 옳다라고 본다면 자 일단 떨어졌죠. 작년 12월에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그러니까 100이라고 본다면 70% 수준 정도까지는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이제 하락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40%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30% 떨어졌는데 여기에 40%가 더 떨어지면 10억 아파트가 4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이 그냥 그렇죠. 큰일 날 일이고요.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억이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5천, 9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7억이나 6억 5천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게 2차 하락인데 그러면 필요할 때 샀어요. 한 8억 정도, 7억 정도에 샀다라고 보면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왔을 때 10%에서 2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면 또 오르거든요. 오르죠. 네. 2차 하락이 왔다는 얘기는 어떤 신호냐면 큰일 났다가 아니라 네. 아 이제 거의 끝났구나. 그렇지. 오히려 집을 사려는 분들이 더 조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2차 하락 지나면 이제 상승기로 오는데 내가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2차 하락이 오면 아파트 시장은 끝났어. 뉴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근데 사실 기자분들은 또 약간 클릭수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쓸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써야 되니까. 자, 근데 그런 걸 보고 아파트 시장 끝났구나 하고 이제 손을 놔버리게 되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100% 완벽하진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 필요해서 샀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니면 뭐 애들 교육, 신혼부부, 부모님 봉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사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 10% 더 떨어진 게 안 팔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나중에 2차 하락 끝난 다음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말자는 거고요. 단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죠. 무리해서 하지 말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대출을 레버리지를 엄청 우리 2020년, 2021년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고요.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신용대출까지 받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본 1억, 2억 있는 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는 지금은 할 때는 아니다. 지금 막 이게 폭등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2차 하락만 기다려야지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기회 이제 두 번째 하락. 네. 그게 언제냐? 이걸 또 맞추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아마 당장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때도 우리 강남 규제 지역이 2009년에 풀렸는데 강남 서초구는 2011년에 풀렸거든요. 2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닥을 보는 시그널인데 앞서서 제가 12월, 1월 말씀하셨죠? 그때 사신 분들 와 환호성 질렀다고 하는데 잘 들어갔는 게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뭐 송도나 동탄은 좀 더 떨어졌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지만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 수준 떨어지면 거의 바닥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가격만 보면 고점 대비 30%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 향후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요. 설사 40% 떨어지더라도 10%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거는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죠. 미분양이 참 이게 어려운 숙제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최근 새마을 금고 막 문제됐었잖아요. 자, 그게 바로 PF하고 미분양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62,000호를 1차 위험 수위로 보고 있고요. 지금 68,000호 정도 되죠. 5월 기준으로 68,000호인데 작년 1월이 얼마였냐면 21,000호였어요. 21,000. 그러니까 2월이었나요? 75,000호까지 늘어났으니까 3.5배 정도? 1년 만에 3.5배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13대책
통해서 규제를 풀면서 급히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 10만 원 넘어가니까 진짜 굉장히 위험한 수위죠. 막 건설사들 부도나고. 그럼 2008년 그때는 몇만 원 정도? 2008년도는 더 많았어요. 2009년도는 전국 미분양이 16만 원. 지금의 2배 이상이네. 2배 이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가파른 모든 규제들을 풀면서 이제 부양에 나선 거고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최근 미분양 대책 그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 68,000원 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추이가 75,000원에서 68,000원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차 하락이 왔다 그러면 이거보다 늘어나요. 그냥 9만 원, 10만 원까지는 저는 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남아있던 규제들을 풉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장의 심리. 왜 미분양이 늘어나겠어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이라는 분양이라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청약 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왜 좋으냐면 일단 지금 막 오르는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약간 긴가민가한 분위기. 하락은 아닌데 상승은 맞는데 큰 폭의 상승이 아닌 분위기.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아. 계약금 10%만 내죠. 계약하고 입주 때까지 3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3년의 시간을 버퍼링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괜찮은 지역들의 분양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일반 아파트 사는 것보다 10%만 내고 3년 후에 어떻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좋은데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심리적으로 패닉 셀이 온 거죠. 심리가 붕괴가 되면서 우리 2020년에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되면 패닉 셀이 와요. 분양 안 받아서 미분양이 늘어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들은 이제 팔기 시작한다. 팔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다시 30%로 떨어지는 거예요. 많게는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규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강남 3구, 용산구 지금 남아 있고요. 그거까지 푸는 거지. 안 되면 그것까지 풀겠죠.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가 풀리는지를 보면 이게 약간 비밀의 열쇠가 살짝 보여요. 이제 올 때까지 온 거구나. 서초구, 강남구가 풀렸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요. 서초구, 강남구는 안 풀고 싶어. 어지간하면 안 풀고 싶어요. 얘를 풀면 풍선 효과가 생기고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막 골치가 아프잖아요. 안 풀고 싶은데 서초구, 강남구를 풀었다는 얘기는 핵심 지역들도 집값이 떨어졌다. 핵심 지역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외곽 지역부터 떨어져서 중심부 지역이 이제 떨어지는데 중심부가 이제 가물어가지고 중심부까지 말랐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제 중심부부터 차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강남 3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 풀리는 거는 굉장히 예의주시해라.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규제가 DSR.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최근에 DSR 풀린 것 같은데? 라는 뉴스가 나왔잖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DSR 풀린 거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최근에 풀어준 DSR은요. 우리 역전세 들어보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받잖아요. 요런 역전세에 대해서만 DSR을 살짝 1년만 살짝 풀어준 거예요. 1년만. 그러니까 이걸 DSR 전체적으로 풀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DSR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특례보금자리나 역전세에 관련된 DSR만 살짝 풀어준 거지 전체적인 DSR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아까처럼 미분양이 10만 원 넘어가고 패닉 셀이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라면 DSR 풉니다. 한시적이라도 풀어요. 1년이든 뭐 2년이든 1년간 집을 사면 DSR 보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해준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우리 2013년이었나요? 부산에서 원정 투자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한 거. 5년간 양도세 면제. 이게 최후의 한 방이죠. 최후의 한 방이죠. 그때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커피 마시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된 시점이죠. 박근혜 대통령 찍어줬더니 이렇게 큰 선물을 주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간이 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타이밍을 잘 본 것 같아요.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바닥의 시그널들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네.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아파트 시장 끝났어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이거 터널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빛이 점점 커지는데 조만간 밝은 햇살이 나오겠구나. 네. 우리 준비를 해야겠는데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또 같습니다. 놓치지 말고. 여기서 놓치면 이제 더 힘듭니다. 이제 여기서 놓치면 다시 기회 오는데 한 10년 걸리는 거죠. 더 걸리죠. 그리고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한 20년 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이 앞으로 한 번 더 올 이 아. 타이밍이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 닫는 타이밍. 근데 물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 중에 네. 지금 당장 해당되는 시그널은 아직 나타난 건 없는 거죠? 고점 대비 30%는 한 번 떨어졌었죠. 한 번 12월에 한 번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네. 없어지긴 했는데 이 5개가 뭐 동시에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에 한 번이라도 뭐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든 내년 초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빵 뭐가 터져요. 네. 충격이 한 번 더 와. 라고 해서 또다시 떨어지면 딱 보세요. 고점 대비 한 2021년 가격 기준으로 30% 정도 떨어진다면 실수요자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시그널들 안 나와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택이 있어. 네. 한 2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다가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지 뭐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렇게 빨리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